안녕하세요. 세상돌아보기입니다. 오늘은 국방 논편 꼭지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이제 초음속 대한 미사일 공개가 됐죠. 지난달 말에. 그래서 저도 이제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최근에 그 내용을 다룬 적이 있는데, 이 미사일은 초음속 대한 순항 미사일이다 정도만 알려져 있고, 램젯이기 때문에 속도는 아마 음속의 2배에서 4배 사이가 될 것 같고, 이런저런 이제 정황을 봤을 때 사정거리는 약 500km 이상이 되는, 그 한반도의 어떤 지리적 특수성을 감안할 때 이 정도 무기면은 이제 전략 무기급이라고 우리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정도 사거리면은 우리가 동해와 서해 쪽 나들목을 다 차단할 수 있거든요. 자, 그런 면에서 우리한테는 전략적 무기에 가깝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주제하고 좀 관련성을 찾아보자면은 사정거리가 최소 500km는 될 것 같은데, 과연 이 미사일은 움직이는 목표를 어떻게 탐지하고 추적할까, 이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어요. 미사일 자체에 탐색기가 당연히 있죠. 여러 가지 뭐 고주파 레이더 탐색기도 있고, 뭐 일렉트로 옵티컬도 있고, IR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래도 이제 이들 탐색기는 미사일 끝에 있는 그렇게 대형이 아니기 때문에 자칫 탐색거리는 10에서 20km 정도밖에 안 되는 게 통상 그래요. 그러면 500km 이상의 거리에 있는 함선을 어떻게, 그것도 움직이는 함선을 어떻게 겨냥할 것인가. 그러면 우리가 그걸 세종대왕함에서 쏜다고 발사한다고 가정했을 때, 세종대왕함에 있는 이지스 레이더가 수백 킬로미터를 본다고 하지만은 해수면 상에서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레이더판 직전으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빛처럼. 그러면 고작 3, 40km를 지나면은 볼 수가 없어요. 상대방 함선,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있는 함선은 지하에 있는 물 밑에 있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레이더의 탐지거리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고작 3, 40km밖에 안 되는 거니까. 자, 그래서 헬기나 공중 조기 경보기를 통해서 하늘 높이 떠서 볼 수 있는 거리가 고작 해수면이기 때문에 수백 킬로 정도밖에 안 돼요. 즉, 내가 가진 우리의 초음속 한국판 야운터 초음속 미사일은 사거리가 500km가 넘는데 수백 킬로만 넘어가면은 우리는 감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가 좀 대양 해군을 표방하고 있는데, 우리의 그 해상 수송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한반도 해역에서 멀리 떨어진 해역으로 진출했다. 그래서 공군이나 육상 레이더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다. 오직 내가 가진 것이라고는 내 함선에 달린 레이더밖에 없다. 그러면 탐지 거리가 수십 킬로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걸 어떻게 탐지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등장하는 것이 이제 정찰 위성이 되겠습니다. 정찰 위성의 도움이 없이는 그런 장사정거리를 대양에 나가서 탐지하고 추적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정찰 위성에 의해서 반드시 개입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현재 그 425 사업이라고 해서 사 위성 4개와 2호 전자광학이죠. 일렉트로 옵티컬이라고 전자광학 위성 한 대를 이제 확보하는 사업이 진행 중이에요. 2022년까지 1.2조 원이 들어 있는데, 이거는 뭐 이게 딱 군사 위성이다라고 해서 발표가 되는 게 아니고, 보면 이제 다목적 위성이라 그래가지고 뭐 아리랑 위성 같은 것도 한두 개 섞여 있는 것 같고, 금년 초에 발사했던 카자흐스탄에서 발사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중형 표준 위성 같은 거 금년 후반부에 하나 더 발사하게 돼 있고, 그것도 총 다섯 개를 발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뭐 걸쳐서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돼 있는 것이고, 금년 초에 발사했던 그 중형 위성 1호에서는 약 50cm 정도 해상도를 가지고 있대요. 아마 고도 500에서 700km 정도로 저궤도에서 운용이 되는데, 이 밑에 사진이 그 위성이 최근에 보내온 독도의 사진입니다. 독도의 사진이고, 이거보다 더 확대해서 저기 헬기 착륙장에 H나 거기 있는 글자가 보일 정도는 됩니다. 이게 50cm 정도 해상도예요. 그래서 4.25 사업이 정상적으로 마무리가 되면은 우리 한반도 상공을 2시간마다 방문할 수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근데 그거는 실시간과는 거리가 먼 것이죠. 그래서 북한도 이미 뭐 미사일 실험 같은 걸 할 때 이런 주기를 싹 피해서 하는 그런 매뉴얼이 뭐 돌아다닌다고 할 정도죠.
그리고 뭐 방어 수준에서도 그런데 실제 공격할 때는 실시간 정보를 받기가 어려운 거죠. 이 정도 주기를 가지고. 그리고 목표물 탐지하는 것 자체도 어렵고요. 그 넓은 구역에서 어떻게 목표물이 이거다라고 찍어내기도 쉬운 일은 아닐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상황을 이제 타개하고자, 그리고 이 분야에 있어서의 어떤 기술의 진전 속도가 워낙 빨라서 지금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이 4.25 사업에는 포함 안 돼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도 싸 위성이 있지만 그건 고고도 위성이에요. 상대적으로 500에서 700km니까. 그래서 지금 전혀 그런 것과는 다르게 무관하게 서로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작년 ADD 50주년 행사에서도 제법 자세한 설명과 함께 ADD에서 공개를 했죠. 그래서 가장 핵심은 방문 주기를 2시간에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2시간에서 준 실시간으로 하겠다. 그러면 30분 이하가 될 거라고 했죠. 예, 30분 이하 어디까지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보이는 게 위성인데 이게 이제 싸 위성이거든요. 싸 위성에 대해서 조금 잠시 이따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이 길이가 짧은 쪽이 0.7m, 긴 쪽이 3m입니다. 두께도 얇아요. 한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상당히 작은 위성이죠. 그리고 절반으로 접힐 수 있고. 그래서 이걸 1차로 32기를 생산할 예정인데, 그 중에 아마 대부분이 아마 많은 숫자를 차지하는 것이 싸 위성이고, 일부 차지하는 것이 EOIR 위성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것으로는 100기 이상 할 예정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아마 4개 정도의 궤도를 차지하면서 한 궤도당 몇십 개씩 이렇게 배치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계획에는 적게도 500km 정도로 하겠다라고 계획이 나왔었는데, 지금 국가연에서 나오는 자료들이나 자료를 통해서 그들의 의사를 한번 비추어 보면은 한 300km까지도 고려하는 것 같아요. 내려올수록 해상도가 높아지겠죠. 반대로 수명은 짧아집니다. 예. 그래서 현재 이제 200억을 투입해서 이 사업을 진행 중인데 2023년까지 위성체 개발을 할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이미 핵심 기술은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싸 레이더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 태양 전지판도 완전히 국산화가 이루어진 것 같아요. 좋은 성능으로. 자, 보여드리는 게 이제 태양 전지판 쪽이 있고,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얇은 판이잖아요. 직육면체. 한쪽은 안테나고 전면이, 다른 한쪽은 전원 공급을 위한 태양 전지판입니다. 이 안테나는 무슨 안테나라고 하니, 우리가 그 KFX, 지금 KF21이죠. 보라매. 그 A사 레이더 우리 국산화했다고 우리 한참 언론에 많이 나왔잖아요. 그 A사 레이더를 좀 크게 해가지고 여러 개를 붙인 겁니다. 쉽게 말해서. 예. 그리고 전원 공급 장치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태양 전지판이 그 역할을 대신해 주는 것이고요. 예. 그래서 A사 레이더를 인공위성에 붙인 겁니다. 낮은 궤도에다가. 예. 그러면 싸라는 게 뭐냐? 싸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A사 레이더를 운용하는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예. 지상에다 전파를 쏘면 전파가 이렇게 튀어오를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비행기는 지나가고, 그 시차도 발생하고, 다시 반사된 전파가 나한테 돌아올 때. 자, 그걸 통해서, 지상의 지형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다음이나 네이버에서 인공위성 지도를 볼 때 같은 그런 거는 정확하게 싸 레이더의 결과물인지는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식으로, 우리가 시각적으로 표시를 해주게 되어 있어요. 또한 자동으로 그 움직이는 물체를 탐지도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 게 최근에 이제 많은 기술적 진보가 일어났던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활용한 게 이제 싸 레이더고, 우리는 이제 A사 레이더를 개발한 경험이 있고, A사 레이더를 운영하기 위해서 지금 소프트웨어도 많이 개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걸 이제 활용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리고 앞서 언급됐던 EOIR 같은 거는 뭐 별건 아니고, EO는 쉽게 이야기해서 요즘 쓰고 있는 디지털 카메라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주 성능 좋은 줌 렌즈가 달린 디지털 카메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IR은 적외선 장비입니다. 상대방의 열을 찾는 것이죠. 자, 그런 것들이 그런 각각 다른 기능을 가진 위성들이 서로 섞여서 한 팀으로서 작동을 한다는 겁니다. 서로 부족한 부분을 이제 메꿔주는 형식이 되겠죠. 자,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초음속 미사일하고 SLBM 공개를 할 때 그 묶음에 하나 같이 포함됐던 게 있었죠. 우주 발사형 고체 추진기관 연소 시험 성공했죠. 예. 이게 바로 지금 싸 위성
EOIR 위성을 실어 나르기 위한 그 추진체를 우리 이미 이제 작업을 시작했다는 거고 잘 진행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우리가 이건 고체 연료 로켓이잖아요. 한미 미사일 협정 폐기로 우리도 고체 연료 로켓을 우주 개발에 사용할 수 있게 됐죠. 그래서 뭐 현무 탄도탄이 이런 데 쓰던 거 어차피 탄도 중량이 거기도 몇백 킬로 수준이기 때문에 그리고 고도로 300에서 500km, 600km 정도면 올라가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의 고체 연료 기술을 조금 개량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어쨌든 이것도 준비가 된 겁니다. 그리고 2023년이 되면은 위성체도 준비가 되겠죠. 예. 그래서 지금도 동시에 방사청에서는 초소형 위성 체계 사업이라는 걸 해요. 이건 2022년부터 30년까지인데 돈을 1조 4천억 정도를 투자를 해서 실제 위성을 올리겠다는 겁니다. 궤도에다가. 이건 정찰 위성이죠, 당연히.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최소 32대에서 많게는 100여 대 이상 올린다는 게 바로 이 사업입니다. 예. 그래서 주요 부품들이 이미 국산화가 됐어요. 우리가 다른 위성체를 개발하면서. 예. 심지어 외국 거보다 더 가벼울 수도 있어요. 예. 그러면서 성능은 더 뛰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상당히 자신감을 가지고 있어요. 이 사업에 있어서. 뒤에 조금 더 말씀드리겠지만 앞으로 우주 산업이 상업화되는 데 있어서 이 부분이 아주 핵심적인 부분이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이걸 추진하는 측에서는 처음에 우리의 이제 부족한 정보 자산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는데 최소한 한반도 주변에서는 이걸 활용해서 기술을 완성시킨 다음에 그걸 상업적으로 활용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냥 양수겸장인 셈이죠. 예. 그래서 이제 이 미사일 체계는 기존의 이제 정찰 위성 같은 것은 고고도 정찰 위성 같은 경우는 하나 제작하고 발사하는데 돈이 1조 원대가 들어요. 예. 우리 지난번 아나시스도 아마 그만큼 정도 들었을 거예요. 예. 물론 그거는 우리가 다 낸 건 아니고 F-35를 들여오면서 절충 교육으로 했고 절반의 비용을 우리가 뭐 냈든지 뭐 그런 복잡한 이야기 좀 있습니다만은 그런 것이고 그렇지만은 이 저궤도 위성 같은 경우는 수십억밖에 안 합니다. 예. 위성을 실은 로켓가 보이죠? 예. 그리고 앞부분이 원래 인공위성이 실려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 이렇게 착착착 접혀 있는 소형 위성들이 보이실 겁니다. 이 그림에 한번 비추어봐도 한 번의 발사를 통해서 20기의 이 위성을 하늘에 보낼 수가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저비용이다, 고효율이다 이런 말씀인지 이런 말이 왜 나오는지 아마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이 군집 운용, 이 군집 위성들을 그럼 어떻게 운용하느냐? 자, 일단 숫자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한반도에 자주 들릅니다. 예. 그래서 거의 실시간으로 들른다. 숫자가 많으면 더 많이 거의 실시간으로 될 가능성도 있어요. 조금만 더 투자하면은. 그리고 고도가 낮기 때문에 같은 정밀도의 광학기기나 어떤 안테나를 사용하더라도 해상도가 올라가는 자명한 일이죠. 그리고 이 위성들은 탐지를 할 때 여러 모드가 있습니다. 집중 탐지, 좁은 영역을, 그리고 좀 광역을 좀 저해상도로 탐지하고, 처음에는 저해상도로 넓은 범위를 탐지하겠죠. 그러다가 이상한 부분이 감지가 되면은 주위에 같은 팀에 소속되어 있는 다른 위성들한테 도움을 청할 것입니다. 다른 기능을 갖고 있는. 자, 기본적으로는 SA가 어떤 움직임이나 특임, 기존에 이미 그게 이제 모델링이 되어 있겠죠. 이런 정도 신호가 오면은 상대방의 무기가 발사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것을 집중 탐지하도록 해라라고 아마 프로그램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 되면 아마 EO와 IR 기능을 가진 위성들이 접근해서 그들의 기능으로 좀 더 물체를 정확하게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고 당연히 해상도도 넓어지겠죠. 네. 자, 그래서 고해상도 전표적 분석으로 간다. 자, 그래서 그 정보가 지상통제센터로 가는 것이죠. 네. 그럼 지상통제센터에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감시 체계로부터의 정보가 올 겁니다. 그거를 쉽게 말해서 큰 스크린에 하나로 표시가 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소프트웨어적인 통합이 상당히 쉽지는 않을 것이고 또 거기서 위험 정도에 따른 판단이 필요한 것이거든요. 네. 가짜냐 진짜냐 그 부분부터 또는 어떤 것이 가장 위험한 표적인지를 골라내는 것까지. 자, 이런 부분들은 사람의 힘으로 하기에는 너무 늦고 요즘 특히 탄도탄이 뭐 몇 분 만에 도착하는 그런 이제 상황에 우리가 처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데서는 아마 인공지능 같은 것들의 도움을 많이 받는 것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ADDS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운용 고도를 500km로 했을 때 기존의 하드웨어를 가지고 해상도가 1m 정도가 나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300km 정도까지 해상도를 낮출 수가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예. 그러면 반 가까이 해상도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어요. 예. 그렇다면은 특수한 경우에라도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던 고해상도 500에서 700km에 있는 4.25 사업에서 발생되어 나온 그 위성에 도움을 안 받고 그냥 군지 위성 자체만으로서 최종적인 결정을 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대신 이제 300km대로 내려오게 되면은 아무래도 공기의 밀도가 조금은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성의 수명은 줄어들 거예요. 그렇지만 위성 가격 자체가 워낙 저렴하고 대량 생산을 할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게 더 선택의 문제가 되는 것이죠. 예. 좀 더 좋은 정보를 조금 더 비싸게 얻겠느냐, 아니면 좀 더 낮은 정보를 조금 싸게 얻겠느냐. 예. 거기에 대한 판단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거를 우리 초음속 대함 미사일의 실제로 한번 적용을 한번 시켜볼게요. 시나리오 같이. 자, 우리 해상 수송도 보호를 위해서 우리 전단이, 해군 기동 전단이 뭐 1000여 킬로, 2000킬로 한반도에서 떨어진 해역으로 진출을 했다고 쳐요. 지금 뭐 우리 아덴만 같은 곳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적 위험 함선이 우리한테 접근을 한다. 우리 해당 함정은 알 수가 없죠. 강남차함이나 거기에 있는 현재 이순신급 구축함은. 그래서 군지 위성이 저걸 식별을 합니다. 그래서 정보가 당연히 우리 이제 중앙정보통제소에서 다 이제 처리가 되겠죠. 아까 말씀드린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래서 타격을 결정합니다. 그럼 초기 좌표를 해당 함정에다가 제공을 하겠죠. 이 좌표로 발사해라. 그럼 초음속 대함 미사일이 최대 사거리에서 발사됐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500km 이상에서. 예. 자, 그러면 발사됐을 때 아무리 초음속이지만 상대 배는 그 사이에 도착하는 수분의 기간 동안 수킬로를 움직이게 됩니다. 계속 목표가 바뀌는 것이죠. 그럼 미사일은 원래 좌표대로 날아가고 있는 것이죠. 예. 그러면 그 과정에 방향을 틀어줍니다. 군지 위성에서 목표물의 좌표를 계속 갱신을 해주게 되는 것이죠. 그 정보는 중앙통제소로 올 것이고, 중앙통제소를 거쳐서 우리가 최근에 확보한 그 아나시스 군통신위성으로 보내줄 겁니다. 그럼 아나시스 통신위성에서는 위성통신으로 그 날아가고 있는 초음속 대함 미사일의 업링크를 계속 해주는 거죠. 그래서 방향을 계속 보정을 할 수 있게. 그래서 마침내 이제 적 함선에 10에서 20km 전방에 접근을 하면은 미사일의 자체 탐색기가 상대방을 포착하겠죠. 그게 레이더든 IR이든. 그렇게 되면은 시스키밍으로 해수면으로 가까이 접근해서 상대방한테 잘 보이지 않도록 한 다음에 아마 마하 1에서 마하 1단계나 마하 2단계 정도로 더 속도를 높여서 상대방의 어떤 방음막에 노출되는 시간을 최소화하면서 돌격을 하겠죠. 그리고 타격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자, 이거 보면은 이 끈이 어떻게 보면 약간은 뭐 우주전쟁 같이 너무 좀 뜬구름 같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사실 현실입니다. 그 미국의 블랙잭 군지 위성 체계라는 게 있어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ADD에서 생각하고 있는 적외도 군지 위성의 확대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는 우리 한반도 주변에 대해서 국한해서 하는 것이고, 미국은 전 세계를 커버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2026년까지 소형 위성을 1000기 이상 올리겠다는 거예요. 하늘에다가. 고도는 1000km 이하 정도. 우리보다 좀 높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전 세계를 다 커버해야 되니까. 그래서 2022년까지 20기를 발사하겠다. 얼마 전에 발사가 됐죠. 그래서. 그리고 이 위성들이 하는 일을 보면 우리가 ADD에서 개발하고 있는 이 위성들이 단지 적을 포착하는 것만에 머물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짐작해 볼 수가 있어요. 자, 미국의 블랙잭 군지 위성 체계에서 이 위성들은 어떤 역할을 하게 되냐면은 내비게이션 역할도 해요. 위치파. 예. 그 데이터 중계까지 됩니다. 그래서 초음속기의 탐지 및 추적도 가능하다. 이거는 우리도 조금 더 가능할 것 같아서 저희도 적의 공격을 교란도 한다. 이거는 제밍도 하겠다는 겁니다. 저 곳에 떠가지고. 예. 그래서 이런 기능들을 미국에서는 적시했어요. 제가 봐서는 이 중에 많은 부분이 우리 군지 위성에도 적용될 수 있는 내용이고, 단지 우리한테 대외적으로 공개하지 않을 뿐이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은 군집 위성이 하나의 모든 게 들어가기에는 중량이 부담스러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군집 위성의 팀에 여러 가지 기능을 위성별로 분배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가격을 보면은 블랙잭 위성 하나를 생산하고 발사까지 하는데 비용이 한 70억밖에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상당히 저렴한 그게 가격이죠. 기존의 것은 1조 원이 넘어갔는데 고고도에 올리는 정찰 위성 같은 경우는 그래서 우리는 이거보다 더 저렴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왕 값이 싼 김에 조금 더 성능을 최대한 활용하는 쪽으로 아까 저기 운용 고도 500km, 300km 그것에 관련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조금 더 좋은 성능을 확보하는 쪽으로 그렇게 운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반도 주변에서만 1차적으로 활용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위험 자산의 분포가 북한을 비롯해서 주위에 상당히 높은 곳이잖아요. 강력한 높은 해상도가 필요한 지역입니다. 실시간으로 그것도. 그래서 미국과는 운용 교리가 좀 다르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 다음 상업적으로도 엄청난 움직임들이 있어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강하게 추진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것을. 그래서 단기간에 지금 10년도 안 남았는데 지금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저궤도 위성을 개발까지 해서 하늘에 올려서 운용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 안에 수많은 소프트웨어, 지상국도 지금 건설 중이죠. 건설 시작했고 새로운 조직이 만들어져야 되겠고 우주사령부 이런 것도 만들어졌죠 이미. 출범을 했습니다. 엄청나게 바쁜 일입니다. 그걸 수년 안에 다 해내야 돼요. 개발은 개발대로 하고 운용은 운용할 사람들이 또 미리 시나리오를 짜서 준비도 해야 되고. 그게 체계의 완성인 것이죠. 30년까지 체계가 완성됐다는 것은 인적, 물적, 소프트웨어적으로 다 돌아가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자, 이거를 단지 군사 정찰 위성의 측면뿐만이 아니라 그거를 디딤돌로 해서 노리는 것은 지금 미국 스페이스X가 하려는 이런 것이죠. 미국 스페이스X의 저궤도 소형 위성을 통한 위성 인터넷 서비스. 여기서는 위성 인터넷인데 다른 서비스도 많이 파생돼 나올 수 있습니다. 저궤도 위성을 이제 미국 스페이스X가 선호한 이유를 보면은 저궤도 위성을 하면은 통신 속도가 빠르고 인터넷 신호의 손실이 적다.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정지궤도 위성, 통신 위성 같은 게 그렇죠. 아나시스 같은 게 36,000km입니다. 항상 우리 하늘에 떠 있는 것이죠. 거기는 워낙 거리가 멀다 보니까 지상과 0.25초 가량의 통신 지연이 발생한대요. 인터넷 같은 데서 큰 문제죠, 이런 것이. 0.25초 정도면 사람 말소리도 살짝 어색할 정도는 되겠죠. 그래서 이들이 생각하고 있는 저궤도 소형 위성은 자그마치 12,000기를 올리겠다는 겁니다. 전 지구 위에. 전 지구 위에 바둑판을 깔겠다는 거죠. 위성 한 기당 중량은 100에서 400kg. 한 기를 제작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4일. 공장에서 찍어내겠다는 겁니다. 조립 PC 만들듯이. 그렇죠? 그래서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현재 전 세계 54%의 지역이 있는데 거기에 인터넷을 쫙 다 공급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연매출 300억 달러를 노리고 있다. 이런 부분이고 이거는 인터넷에 국한된 이야기죠. 인터넷에 국한된 것이고 또 한 가지의 위성으로 탑재체에 따라서 몇 가지 아무리 소형이지만 몇 가지의 탑재체가 들어갈 수 있어요. 이거는 처음에 시작하는 것이고 일단 시작하고 나면 다른 부가 서비스를 많이 만들어내겠지요. 자, 오늘은 우리가 이제 최근에 공개됐던 초음속 대함 미사일 사정거리 500km 이상의 고위력 미사일을 개발했는데 그걸 막상 우리 해군의 배에 실어서 상대방을 타격하기 위해서는 뭔가를 목표를 찾고 그 정보를 계속 갱신해 줘야 되는 수단이 필요하다. 그 수단의 하나로서 우리가 지금 준비 중인 군집위성 그리고 그거의 파급력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